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인, 더 정확하게는 어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좀 거창하게 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가 붙여본 제목은 영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과연 영재들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 거창하게 비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재들에게는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요, 그들한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과학이나 화학, 물리 이런 지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원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책도 보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혼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궁금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영재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친구들은 뭔가를 알고 나면요, 자꾸 생각을 해요. 옆에서 뜯어 말려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뭘까? 이거는 왜 이럴까?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이었어요. 사실 제가 소아 청소년들을 많이 보면서, 그것도 서울의 강남 대치동에 제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많은 사교육, 너무 많은 학습의 부담을 가지는 아이들은 배우는 것 외에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수학 공식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면, 문법을 가르쳐주면 그냥 그걸 기억하는 데서 끝이 나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영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무엇을 알게 되면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요, 그 과정을 너무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서 또는 너무 지루해서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정말 오랫동안 끈기 있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공통점은 끈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한 몇 달 자동차에 대해서, 또 한 몇 달 공룡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1년 이상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탐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죠. 정리해보면은 그들은 무언가를 누구로부터 배우려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궁금한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아주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하더라라는 게 이 영재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MRI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MRI 사진의 한쪽 그룹은 영재들의 뇌고요. 어느 한쪽 그룹은 보통 사람들의 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영재들의 뇌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의 뇌가 영재들의 뇌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도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과대학교 3학년의 영상의학과 수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MRI는요, 그 fMRI라고 하는 특수한 MRI 촬영 기법으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어떻게 찍냐면 MRI 기계에 사람을 눕혀놓고 저 멀리 화면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그 문제를 맞추게 하고, 그때 뇌의 어떤 부분이 산소를 많이 썼는지를 찾아내는 촬영 기법이에요. 그렇게 촬영을 해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일반 사람보다 왼쪽에 보여지는 영재들이 이 뇌 앞부분에 산소를 훨씬 많이 쓰더라는 거죠. 결국 이 뇌 앞부분이 영재들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 뇌 앞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재성을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잠재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영재들의 머리는 전두엽이 발달해 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재들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건 바로 저 전두엽을 발달시키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뇌과학적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전두엽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저 전두엽에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기업의 CEO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6가지 역할을 합니다.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기억하기, 복습하기, 이건 점검하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생각하기, 이 6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그러니 전두엽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6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또 아주 수준 높게 한다면 그게 우리가 전두엽이 강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잠재력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두엽의 능력을 향상시키자. 그러면 전두엽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또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지금 보고 계신 6가지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가지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20년이 됐군요. 예. 롬바르도와 에이싱어라는 학자가 학습 민첩성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배우는 데 있어서 재빠르더라, 민첩하더라 라는 거를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 거죠. 잠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정신민첩성.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다른 사람도 건설적으로 대하고 막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침착한 사람. 또 사람 민첩성.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뢰를 얻어내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업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변화 민첩성.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란 뜻이죠. 또 결과 민첩성. 이거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발상에 대한 열정, 오픈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다 좋은 얘기예요.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이들의 연구는 너무 무언가를 뛰어나게 이룬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지 어떻게 하면 저걸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을 하면서 새롭다기보다는 여기에 보완되는 개념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드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2년, 벌써 한 10년이 지났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제안을 한 건데 학습 민첩성이랑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학습이라는 게 소중하다, 학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 이거를 학습 민첩성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에서 또는 학생으로서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내 개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 공부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내가 뭔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또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성장에 학습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정도가 학습 민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학습 민첩성이요, 요즘 그 인재개발, 인력개발 이런 걸 하는 부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경험이나 업무 경험에서 얻은 걸 가지고 평생의 커리어를 살아가던 시대가 지났거든요. 보통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민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인재가 회사에선
조직에선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저 학습 민첩성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가서 이 인력개발 부서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학습 민첩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민첩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를 좋아해요. 배우는 것 자체를.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강점은 개발해야 되겠죠. 단점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는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비판은 잘한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해야 제대로 된 비판인 겁니다. 즉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죠. 막 못하는 것만 비판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죠. 그건 흠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꼭 강점과 약점을 모두 찾아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으니까 자기를 계속 채찍질해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먹히는데 시간이 가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할 수 있지? 지금도 너무 힘든데 난 더 못하겠어. 그럼 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공부에 대한 열정,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한다라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하는 거는 잘한 것대로 꼭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습 민첩성을 그럼 나도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나는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학습에 대해서 민첩해지느냐? 첫 번째는요, 목표를 잘 정할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공부 좀 해보지 뭐. 요번 학기에 내가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냥 토익 시험이나 한번 봐볼래. 이런 거는 잘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 토익 시험을 봐서 뭘 할 건지를 모르니까요. 만약에 내가 요번 학기에 일본어 공부를 해서 일본어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시험을 본 다음에 일본 대사관에 인턴을 지원해 봐야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자꾸 가질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을 습득해야 됩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건 한국어로 번역하면 초인지, 여기 더 어렵네요. 그냥 메타인지로 하죠.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이 수업을, 요즘 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시죠. 근데 대면 수업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 온라인 수업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내가 글을 써서 내야 되는데 이 글을 어떻게 쓰면 잘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오늘 너 수학 숙제는 이번 주에 50페이지야. 그래서 50페이지 문제만 푸는 아이들은 이런 걸 기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성적이 좀 올라갈지 몰라도 공부가 어려워질수록 성적이 잘 안 오르고요. 특히 대학교 가면은 공부할 때 무척 고생하는 경우를 제가 또 상담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공부 방법, 지식, 이런 것만 고집해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어느 날 한순간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그런 일은 더 많이 생겨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강의하는 강사와
듣는 청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주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사실 강의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 이 코로나19는 물러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괴물이 우리를 찾아와서 또 이 사이를 가로막을지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런 방식의 강의도 괜찮더라. 요런 것만 조금 보완하면 효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식의 오픈 마인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다가오는 외부의 충격, 변화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첩하게 배우려면 현재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셨죠?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가만히 보니까요,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전두엽의 6가지 기능과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계획하기를 딱 생각해 보면 목표 지향성하고 연결이 잘 되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이르기 위한 로드맵을 짜고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계획하는 능력은 분명히 목표 지향성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기억하기, 점검하기. 이것들이 메타인지 능력의 핵심입니다. 조직화하기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그것들을 관계가 있는 끼리 묶는 능력, 또 이렇게 묶어진 것들끼리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직화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관계들 중에서 뭐가 더 상위의 개념이고 뭐가 하위의 개념이고 이런 것들, 뭐가 더 중요한 개념이고 무엇은 그거보단 중요하지 않은 개념인지를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이것도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 우리 흔히 기억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메타인지 능력의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했을 때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나의 목표대로 잘 흘러가고 있나를 점검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4가지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들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는 이전에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인지 예시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들이 계획 세우기 수준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곳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계획 세우기라는 것은 학습 민첩성에 필요한 목표 지향성을 키우는 거고, 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거나 무언가를 학습을 하거나 집안의 일을 할 때조차도 이 5가지,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기억하기, 점검하기, 복습하기, 이런 걸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 학습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사고의 유연성, 유연한 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죠. 내가 이런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방향으로 일을 했는데, 이 방향으로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이럴 때 뭐가 문제지? 그러면 이걸 이때까진 이렇게 안 했지만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학습 민첩성이라는 거는 전두엽을 활용해서 키울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학습 민첩성을 키우는 게 미래 인재가 가져야 될 능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전두엽의 6가지 능력을 통해서 발달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훈련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집을 많이 사서 푸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하고 서로 다른 2가지를 연결도 해보고 분류도 해보고 논리적 판단, 창의적 사고를 계속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이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해진다,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는 길이 약간 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에 알려진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영재들의 공통점에 열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학습 민첩성을 높일 수 있고 전두엽의 기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은요, 그릿이라는 말로도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릿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열정적 끈기예요. 예. 이 안젤라 덕스워스가 그릿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에 관련된 연구와 이 저술을 책으로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이 그릿이 있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능력으로 발전시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릿은 열정적 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습 민첩성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 거다? 열정적인 끈기를 갖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열정적 끈기를 가지면 좋죠. 그거 가지면 저도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열정적 끈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으세요. 열정, 이러니까 벌써 말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가져야만 열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열정은 하루아침에 우리한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딱 나의 이상형을 만나듯이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이 열정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조그마한 씨앗 또는 작은 불씨들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어떻게 성장을 시키느냐? 관심이 생긴 부분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뜨개질에 관심이 생겼으면 뜨개질을 해서 파는 그런 물건들이나 만드는 물건들 자꾸 보게 되겠죠. 내가 윈드서핑에 관심이 생기면 윈드서핑 한테 나가서 자꾸 보게 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게 하나. 내가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또 요즘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과학관을 가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단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방향을 향해서 한 발을 더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 끈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늘 하고 싶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공부는 언제 가장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공부가 가장 하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 이제 처음에 그 어색함을 좀 깨기 위해서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얘기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공부가 제일 하고 싶어요? 아니, 언제 제일 하기 싫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1등이 뭐겠습니까? 1등은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5분 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이때가 제일 공부하기 싫대요. 그 다음에 언제가 공부하기 싫으냐면 그렇게 어렵게 책상 앞에 앉았는데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올 때가 공부하기 싫다고 합니다. 자, 공부가 언제 가장 하고 싶을까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과연 그냥 일부의 이야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하버드 대학 경제대학원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언제 사람들은 가장 일하고 싶어지는가? 원래 이 연구는요,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일 일하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1등, 남이 나를 알아줄 때. 일 열심히 하네. 칭찬해줄 때 제일 일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나서 2등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지원을 해줘. 사람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막 컴퓨터도 지원해주고, 이러면 일할 맛이 나더라.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후속으로 그들한테 이메일을 매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 어땠습니까? 어떤 일을 했나요? 일을 하고 싶은 하루였나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답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무려 12,000건의 일기를 분석해 보니 제일 일이 하고 싶었던 날은요, 일이 가장 잘 된 날이었어요. 일을 했다고 상여금을 준 날도 아니고요, 자네 이 프로젝트를 못하면 책상을 뺄 거네? 이런 날도 아니었어요. 오늘 일이 정말 잘 되는데, 잘 풀리는데, 이런 날 일을 가장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어지는 때는 공부가 가장 잘 되는 때예요. 자, 그러니 내가 계속 공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난 계속 공부를 끈기 있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건 뭐다?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역사상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 법,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걸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만 유명한 사람을 안 찾아도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 청소년들의 학습을 많이 상담하는 사람인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교 1등을 도맡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방송이나 이런 기회에서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부가 잘 되게 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 요즘은 무슨 공부법, 뭐뭐의 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들 중에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구누구 하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만한 인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를 나눌 사람은 우리 조선시대의 실학의 거두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경물치지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경물하고 치지하면 세상에 다다르지 못할 이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말과 개념이 정말 비슷해요.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란 건 미국의 존 플라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죠. 단순히 책만 읽어가지고는 그 뜻을 깨치지 못한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르는 걸 궁금해하고 끝까지 탐구해야 그 이치에 다다른다라는 게 경물치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학습법과 철학적 관점이라 그럴까요? 컨셉이 같은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글은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 계실 때 그때 정말 많은 저수를 하셨다 하잖아요. 아들한테 얘야, 공부는 이렇게 하거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때나 얘나 부모님이 자식 공부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해 깨달은 바가 큰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하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근본 뿌리를 파헤쳐서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읽어야 책의 의리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니 이 점 깊이 명심하여라 라고 아들에게 훈계했습니다. 저 편지 얼마나 읽기 싫었을까요? 아버지가 보길도에 가서도 잔소리를 하십니다. 참.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정말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자,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근본 뿌리를 파헤쳐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고 이게 뭐지? 이게 이런 건가?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을 보다 모르는 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려면 지금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뒤져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키보드 앞에서 치면 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편해졌어요. 이 방법을 우리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뇌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신기할 거 아니에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기억이 잘 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거였어? 이게 이래? 아닌 줄 알았는데,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으신 것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오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래서 이렇게 끄떡끄떡 들으신 거는 다 잊어버리십니다. 이게 우리 뇌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낯설거나 익숙하거나. 근데 이렇게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건 낯설게 하기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과 같다. 이 책의 이 개념과 저 책의 이 개념을 오늘 내가 한데 모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조직화하는 거예요. 조직화. 그리고선 이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거는 이 개념의 한 부분 또는 예외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하는 거를 제가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존 플라벨 박사가 막 뭐라 하기 전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걸 깨달으시고 글로 남겨주신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통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면 못 넘어갑니다. 그거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찾든 인터넷을 찾든. 그리고 모르면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못 넘어가요. 때로는 이건 정말 잘 모르겠군 하고 표시해 놓고 한번 끝까지 읽고 돌아와서 다시 보면 또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부법이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예시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만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법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에 너튜브,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를 100가지, 1000가지 안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아요. 이것 중에 나한테 뭐가 맞고 이건 나한테 왜 유리하고 이런 생각을 해나가는 과정이 생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그 친구들은 정말 공교롭게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 보이는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좋은 효율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적도 잘 나오죠. 그러니 공부 잘 되면 공부하고 싶어진다고 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정약용 선생님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메타인지에 대한 독서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SQ4R, SQ4R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책을 읽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메타인지 학습법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첫째, 서베이. 서베이는 내가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이 뭔지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퀘스천, 질문을 가져라는 겁니다. 질문은 뭐냐면 내가 요 한 30페이지를 읽을 건데 그걸 내가 읽고 알아야 될 게 뭐지? 내가 이걸 알면 무엇에 대한 답을 알게 되지? 이걸 알고 나면은 제주도 부동산의 추이를 알게 된다든지, 우리나라 2021년에 IT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게 된다든지, 그거보다 더 작은 거 하나라도 뭘 알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 그냥 정처 없이 글을 따라 흘러가고 맨 마지막 페이지 봤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라. read. 읽어라. 읽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 읽으면서 당신이 처음에 가졌던 질문을 계속 떠올려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것, 이게 여기에 있나? 내가 알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나? 이렇다면 내가 아까 알고 싶었던 것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이렇게 읽지 않으면 멍하게 책을 읽게 돼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거예요.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듣기 전에 이걸 들어서 내가 이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이런 거네 이런 거구나 라고 막 공감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것과는 다른데 이걸 계속 들어 말아 이렇게 하시든 생각하면서 듣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듣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인사드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코드하고 리사이트하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적으란 얘기예요. 이런 거가 있었지 이런 거가 답이군 아니면 이런 건 답을 못 주는군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뷰.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이런 게 있었고 나는 이런 게 알고 싶었는데 이걸 보니까 요런 거라고 생각되네. 이렇게 자기말로 리뷰를 해야 됩니다. 요 자기말로 리뷰를 할 수 없다? 책은 읽었지만 집중은 했지만 이해는 못한 겁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나는 왜 머리에 남는 게 없지? 나는 기억력이 나쁜가 봐? 아니에요. 기억력이 나쁜 거가 아니고 저렇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답을 찾는 걸 하지 않고 내 말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끝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귀찮지만 어색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밟아 나가는 게 제대로 책을 읽는 메타인지 학습법이고 학습 민첩성을 높이는 훈련법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잘해보려고 조그만 것도 자꾸 바꿔보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메타인지 학습법에 전두엽을 키우는 학습법에 열정적 끈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공하실 거죠. 자, 이 사람은 엠마뉴엘 칸트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살았는데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과 같은 위대한 철학서를 썼습니다. 옛날 기억이 납니다. 저 책 이름 때문에 그 윤리 시험을 볼 때 골치를 썩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엠마뉴엘 칸트가요.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 전에 대학 교수가 되는데요. 몇 살 때쯤 됐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결혼도 빨리 했던 시절이니까 좀 일찍 됐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클 것 같죠. 그런데 1800년도 되기 전에 만 46세라는 나이에 교수가 돼요. 요즘 같으면 거의 한 60세쯤 돼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이 평균 수명 대비해서 치면. 정말 늦은 나이에, 그 당시에도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교수가 된 다음에 축하를 해온 친구에게 답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12년 정도 걸릴 저술을 계획하고 있다네. 46세 교수가 됐는데 12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는요, 57세가 된 후부터 아까 소개해드린 책들을 비롯한 무수한 어마어마한 철학적 업적을 가진, 가치를 가진 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혼자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오후 3시 반이면 그 마을 동네를 산책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칸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칸트의 시계. 그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시계를 맞췄다. 맨날 그 시간에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칸트 그러면 엄격한 시간을 지키는 거에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칸트의 진짜 훌륭한 점은요. 저렇게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장기 계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 계획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분명히 한 가지는 아닐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칸트는 확실한 루틴이 있어요. 확실한 규칙, 습관이 있어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습관.
그 다음에 강의 준비를 하는 습관, 오후 3시에는 산책을 하는 습관, 이렇게 나를 일정한 수준에 있게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게 카트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뉴 노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전과 같이 완전히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새로운 일상,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루틴을 잘 만드신 분이라면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루틴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루틴 가운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루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칸트는 점심 식사를 한 2시간을 넘게 했대요.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이 점심 식사를 2시간을 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대학 교수들과 학문을 논하면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 동네에 있는 귀족 부인하고요, 차 마시면서 2~3시간을 떠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웃음꽃이 그치질 않았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수다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조이기만 하는 루틴은 실패해요.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자기 개발만 하겠다는 루틴은 실패합니다. 그 사이에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루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하시는 어른, 성인, 여러분도 그렇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그 릴렉스하는 시간이 대부분 스마트, 스크린으로 채워진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즐거움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는지 우리 다 같이 어른들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창의성이라는 게 말이죠, 되게 막연해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민감성, 남들이 모르는 데서 뭘 탁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찾아내고 생각한 게 독창적인 거. 근데 독창적인 게 이렇게 떠듬떠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유창하고 부드럽게 막 흘러야 돼요. 그리고 융통성도 있고 꽤 정교하면 이건 창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건 그냥 너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지 창의성이 아니지 않니? 뭐 이렇게 의심이 들거나 생각을 할 때, 아, 얘가 정말 작은 차이에서 찾아낸 건지, 독창적인 면이 있는지, 아주 유창하고 정교한지,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예, 이게 정말 창의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의력을 훈련하는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자꾸 생각을 꺼내는 거, 강제결합법, 망치와 치약을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기, 이런 것도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또 명상, 선, 이런 것도 분명히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창의성과 열정을 키우려면 심리적 안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요, 이 뇌가 포도당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PET로 촬영을 한 건데요. 같은 사람의 기분이 정상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가 포도당을 막 흡수해가지고요, 딱 사진을 찍어보면 저렇게 밝게 빛나요. 붉게, 노랗게, 하얗게. 근데 똑같은 사람이 기분이 우울할 때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어두워져요. 파랗게, 녹색으로 파랗게 어두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포도당을 안 쓰는 거예요. 뇌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힘내서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포도당을 안 써요. 그럼 뇌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책을 보면 공부가, 글자가 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 감정적 안정이 학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할지 실패할지에 얽매여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초조하고 조급해져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목표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공부는 메말라 갈 것이고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학습 능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 그 성장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공부를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강의,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익숙치 않았지만 이걸 봐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익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